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조선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 가족이었죠. 그런데 거대한 산 같았던 세종이 눈을 감고 완벽한 후계자였던 맏아들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 화려했던 왕실 가족은 하루아침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생존 게임의 주인공들이 되고 맙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고작 12살밖에 안 된 조카 단종의 목에 서늘한 칼을 들이밀고 왕좌를 훔쳐버린 겁니다. 반대파 대신들은 단 하루 만에 팔이 목숨처럼 짓이겨져 죽어나갔고 궁궐 바닥은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습니다.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수양대군이 시퍼런 칼을 든 제 형제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미소를 띠며 무언의 협박을 던졌죠. 어떡할래? 내 밑으로 들어와서 평생 후유식하며 살래? 아니면 저기 널브러진 고깃 덩어리들처럼 같이 무덤으로 갈래? 이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종대왕의 그 똑똑했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게 맞서다 처참하게 사약을 받고 쫓겨나 죽은 뒤였고, 다섯째 광평대군과 일곱째 평원대군은 일찌감치 전염병으로 요절하여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비껴갔죠. 이제 남은 형제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처세술을 택합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을 볼까요? 그는 눈치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재빨리 조카를 외면하고 권력자 형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줄을 섰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그토록 물고 빨며 애지중지했던 막내 여덟째 영대군 역시 철저히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세조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그 굽힌 고개의 대가로 그들은 평생 엄청난 재산과 왕족의 특권을 누리며 천수까지 다 누렸죠. 우리는 감히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이 미쳐 돌아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투기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바닥에 엎드린 이 끔찍한 생존 게임에서 유일하게 미친 선택을 한 남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적당히 형의 비위만 맞추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기어이 그 안락하고 튼튼한 동아줄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사람. 승산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싸움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기꺼이 파멸을 맞이한 사람. 결국 32살의 앳된 나이에 차가운 사약을 들이켜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했던 자신의 가문마저 나라의 천한 노비로 전락하게 만든 비운의 왕자.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카를 죽인 수양대군과 조카를 지키다 죽은 금성대군. 이 두 사람의 본명은 한글로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아들들의 이름에 모두 굿을 옥견을 넣어 지어주었는데 수양대군의 이름은 부드러운 옥을 뜻하는 유, 금성대군의 이름은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옥을 뜻하는 유를 썼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세종이 지어준 그들의 군호, 즉 타이틀입니다. 세종은 둘째 아들에게 수양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수양산은 옛날 중국에서 백의와 숙제가 충절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은 산, 즉 절대적인 충성을 상징합니다. 똑똑하고 야심 많은 둘째가 행여나 딴 마음을 먹을까봐 평생 조카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뼈저린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죠. 반면 여섯째 아들에게는 비단 금의 성성 자를 써서 금성, 즉 왕실을 지키는 아름답고 단단한 요새가 되라는 뜻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충성의 산이 되라던 수양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가장 잔혹한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요새가 되라던 금성은 티 없이 맑은 옥이라는 자기 본명처럼 조카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가 되어 기꺼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이름이 같았던 두 형제는 아버지 세종대왕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서로의 심장을 겨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단종 복위 운동하면 성삼문, 박팽년 같은 사육신의 이름만 반사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육신이 신하로서의 고귀한 의리를 지켰다면 금성대군은 왕실의 핏줄로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칼날에 맨몸으로 맞선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 눈 딱 감고 현실과 탈피했는데 왜 이 남자만 홀로 그 지독한 고독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충성심이 유별나서 뼛속까지 꽉 막힌 유교 꼰대라서?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얄팍한 교과서 한 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인간의 알량한 목숨과 결코 탈피하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한 남자의 장엄하고도 서늘한 심리 드라마입니다. 승자 세조가 그토록 철저하게 조선의 역사에서 벅벅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이름, 500년 넘게 숨죽여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후손들의 먹먹한 사형. 오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기보다 기꺼이 어리석은 패배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금성대군의 그 깊고 복잡한 마음속으로 렌즈를 들이대보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많고 다이다. 1426년 조선의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이끈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유, 훗날 우리가 아는 금성대군이죠. 이 남자는 그야말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재 CEO 세종, 맏형은 완벽한 후계자 문종, 둘째 형은 야심가 수양대군. 이 어마어마한 스펙의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금성대군은 세종의 각별한 편애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세종의 똑똑한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학구열이 남달랐던 그는 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균관에 들어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과 밤낮으로 학문을 논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궁궐 안에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유연한 처세술, 즉 권력의 생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을 때 금성대군은 성균관에서 신하가 지켜야 할 충과 의라는 융통성 제로의 유교적 절대 가치를 자신의 영혼 깊숙이 새겨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좋은 형제들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영리한 현실주의자로 자라날 때 그는 타협을 모르는 꼿꼿하고 꽉 막힌 원칙주의자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집스러울 만큼 대쪽 같은 성품은 아버지 세종과 맏형 문종에게는 오히려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나 권력욕에 휘둘리지 않는 자만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이 이어 섯째 아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왕이 궐을 비울 일이 생기면 애지중지하던 어린 왕세손 훗날의 단종을 아예 금성대군의 사저에 맡겨둘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가 죽어서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가 젖먹여 키운 거 아니었나? 맞습니다. 1441년 단종이 태어나고 이틀 만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 핏덩이 시절에는 혜빈 양씨가 자신의 젖을 물리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즉 혜빈 양씨는 내명부, 궁궐 안에서의 엄마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죠. 하지만 조선의 왕실은 젖만 잘 먹여 키운다고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단종이 3, 4살 무렵이 넘어가며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해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존재감이 커지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궁궐 밖의 든든한 남성 보호자가 절실해졌습니다. 단종의 친아빠인 세자 문종은 당시 병든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 엄청난 양의 국물을 짊어지고 대리청정을 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밤낮으로 정무에 시달리다 보니 어린 아들 홍위를 번쩍 안고 놀아주거나 곁에서 밀착해 챙겨줄 물리적인 시간과 여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세종대왕은 눈병과 당뇨 등 온갖 합병증이 극에 달해 치료를 위해 충청도 온양이나 초정 약수터로 장기간 요양을 떠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왕과 세자가 궁을 비운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서 엄청난 안보 공백입니다. 이때 호랑이 같은 삼촌들, 즉 무사들을 모으는 수양대군이나
당대 문인과 학자들을 모으며 은밀히 세력을 키우는 안평대군이 극실거리는 궐 안에 어린 핏덩이 왕세손을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섣불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문종은 궐을 나설 때마다 궐 밖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이 연약한 핏줄을 완벽하게 차단해줄 궁궐 밖 금성대군의 개인 사저로 아이를 피신시키듯 맡겼던 겁니다. 수많은 아들 중 왜 하필 금성대군이었을까요? 첫째, 딴 마음이 없는 완벽한 무균실이자 금고였기 때문입니다. 수양과 안평이 은밀히 세력을 키울 때 금성대군은 성균관에서 배움뼛속까지 꽉 막힌 원칙주의자 선비였고, 형의 자리를 넘보는 짓은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않는 맑은 성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빠 문종과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금성대군은 맏형 문종을 하늘처럼 따랐습니다. 유야, 우리 홍의를 부탁한다. 저 어린 것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내는 이제 피를 나눈 너 하나뿐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핏줄을 믿고 맡길 곳은 너뿐이다라는 형 문종의 무언의 극찬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죠. 어린 단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고, 할아버지 세종은 눈이 안 보여 누워 계시고, 아빠 문종은 할아버지를 대신해 산더미 같은 국물을 처리하느라 경무에 시달려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궐 안의 공기는 무겁고 삭막하죠. 그런데 가끔 금성 삼촌의 집에 가면 어땠을까요? 삼촌은 덩치도 크고 건강해서 자신을 무등 태워 마당을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그를 가르치며 맛있는 것도 마음껏 입에 넣어줍니다. 부모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조카에게 금성대군의 집은 숨막히는 궁궐을 벗어나 유일하게 아이답게 웃을 수 있는 비밀 아지트였을 것입니다. 이 기억은 금성대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홍의를 지켜달라는 아버지와 형의 유언은 금성대군의 가슴에 거대한 쇳덩이처럼 짓눌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단순한 조카나 모셔야 할 왕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자 성균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배웠던 자신의 학문적 신념과 충의를 증명할 유일한 주군으로 가슴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한편 훗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정을 피바다로 만든 후 가장 먼저 쥐잡듯이 잡아내어 쳐버린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종의 궁 안에서 엄마 역할을 하던 혜빈 양씨와 궁 밖의 아빠 역할을 하던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조카의 물리적, 정서적 방패 두 개를 동시에 가장 먼저 박살내버린 것이죠. 금성대군은 이렇듯 자신의 목숨보다 조카의 안위가 먼저 입력되도록 세팅된 슬픈 운명의 보호자였습니다. 똑똑한 다른 형제들이 모두 살기 위해 수양대군 앞에 엎드릴 때 금성대군만이 홀로 미친 죽음의 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시절 성균관에서 익히고 배웠던 냉철한 원칙과 삼촌의 품에서 자라난 조카를 향한 뜨거운 부성애가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3년 10월 11일 고요하던 조선의 심장부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참혹한 하극상 계유정난이 터진 겁니다. 거대한 산 같았던 세종에 이어 완벽한 천재였던 문종까지 연달아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고작 12살의 어린 핏덩이 단종이 옥좌에 덩그러니 남겨지자 삼촌인 수양대군이 참아왔던 야심의 이빨을 시퍼렇게 드러낸 것이죠. 단 하루의 밤, 그 짧은 시간에 조정의 거물 김종서와 황보이는 수양대군의 끈앞풀들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뇌수가 터졌고,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은 추풍낙엽처럼 목이 덜렁덜렁 날아갔습니다. 궁궐은 그야말로 지옥의 도살장이었고, 수양대군은 옥좌를 향해 피 묻은 가죽신을 질질 끌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한 수양대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생 안정? 어림없는 소리죠. 바로 자기 형제들, 즉 대군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명분적 걸림돌은 결국 같은 핏줄을 가진 왕위 계승권이 있는 동생들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비롯한 동생들을 걸레로 은밀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사이코패스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포쇼를 생중계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적이자 안평대군의 측근이었던 이열로라는 인물을 끌어다 놓고 동생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 바로 앞에서 뼈와 살이 튀도록 잔혹하게 매질을 한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그 끔찍한 둔탁한 소리. 벌레에 쥐새끼 한 마리가 있어 청소를 좀 했다. 모름지기 핏줄은 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딴 마음을 품으면 한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안 그러냐, 금성? 수양 형님의 뜻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핏줄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이것은 형의 애정 어린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발밑을 길래? 아니면 저기 널브러진 고깃덩어리처럼 될래? 라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살해 협박이었죠. 이 엄청난 공포의 압력 앞에서 세종대왕의 훌륭한 아들들은 각기 다른,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처세술의 달인이 있었으니 바로 넷째 형 이명대군이었습니다. 이명대군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 여기서 유균이 의린이 나불대며 개기면 진짜 뒤진다. 내 목숨도 날아가고 내 처자식들 다 노비된다. 수양 형님 만세. 그는 아주 재빠르고 깔끔하게 조카 단종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철저하게 수양대군에게 납작 엎드렸고 반란군의 앞잡이 노릇까지 자처하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다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솔직한 밑바닥이자 슬프지만 영리한 현실주의자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이 현실적인 타협이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살이 찢기는 것이 두려웠을 테고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들끓는 구역질을 참지 못해 밤마다 피를 토할 지경이었죠. 방관자의 심리. 나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괜찮다. 나는 그저 힘이 없어서 엎드렸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할 때 쓰는 자기방어 기제죠. 그런데 금성대군은 이 자기 합리화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내게 그 가여운 손자를 눈물로 부탁하셨거늘 내 뼈와 살에 흐르는 선비의 도리가 형제라는 가죽을 뒤집어 쓴 저 살인마에게 무릎 꿇으라 하지는 않았다. 형제들이 침묵이라는 아주 편리한 방패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릴 때 그는 홀로 고립된 조카 단종의 곁을 맴돌며 수양대군의 심기를 긋는 아주 위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치를 몰라서 눈치가 없어서 그런 바보짓을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명징하게 권력의 생리를 알았고 저항하면 자신이 박살날 것을 뻔히 알았지만 불의에 타협하여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강의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이런 류의 인간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먼저 죽여 없애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권력을 쥔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볼 때 단종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금성대군은 그야말로 목에 걸린 생선가시, 아니 잇몸을 깊숙이 파고드는 사랑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들 알아서 눈치껏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는데 요 녀석만 자꾸 어린 단종 주변을 얼쩡거리며 자기 심기를 대놓고 긁어대거든요. 결국 수양대군은 1455년 불손한 패당들과 어울려 역무를 작당했다는 지나가던 개에도 웃지 않을 억지명군을 뒤집어 씌워 금성대군을 머나먼 유배지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조카 단종을 겁박해 상황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왕위, 즉 세조의 자리에 오르죠. 경기도 상령에서 광주로, 그리고 마침내 경상도 끝자락 수능까지 금성대군의 유배지는 흉악범처럼 점점 한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서는 아주 거대한 핏빛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갑니다. 청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내부자의 밀고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전원 능지 처참을 당해 저작거리에 고기 덩어리로 내걸린 것이죠. 이 사육신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마침내 눈엣 가시 같던 조카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의 천연 감옥 청령포로 내쫓아버립니다. 삼면이 깊은 강이고 뒤는 깎아지른 험한 절벽이라 나룻배 없이는 짐승 한 마리도 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지리적 팩트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어린 조카 단종이 갇힌 영월 청령포와 삼촌 금성대군이 갇힌 경상도 수능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불과 50km 남짓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걸어서 하루, 말 타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서슬퍼런 권력이 첩첩이 그어놓은 감시망 속에서 이 50km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멀고 잔인한 우주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수능의 싸늘한 방구석에서 매일 밤 북쪽 영월 하늘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을 겁니다. 17살, 고작 17살의 핏덩이 조카가 저 차가운 산속에서 얼마나 춥고 무섭고 외로울까? 내가 내 집 마당에서 밥알을 씹어먹이고 목마를 태워 키운 내 새끼 같은 아이인데. 여러분, 인간의 심리 중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고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 눈앞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손발이 철저히 묶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극도의 무력감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 불렀죠. 피할 수 없는 절망을 계속해서 겪으면 인간은 결국 저항의 의지를 잃고 그 고통에 순응하며 서서히 미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이 학습된 무력감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핏줄이자 당대 최고 명문대 출신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절망에 순응하는 짐승이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천하의 모든 대군과 신하들이 저 피 묻은 찬탈자 형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다 해도 나마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아이는 정말 끝이다. 내 목숨을 장작 삼아 태워서라도 이 어둠을 밝혀 조카를 호랑이 아가리에서 꺼내와야 한다. 이것은 왕좌를 향한 정치적의 아욕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외면한 짐을 홀로 짊어진 삼촌의 뼈저린 죄책감이 빚어낸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어미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하 못난 이 숙부가 예에 있사옵니다. 소신이 지지리도 무능하여 전하를 저 시린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어 지하에 간들 어찌 아바마마와 큰형님을 뵐 면목이 있사오리까. 저놈들이 비록 내 사지를 수능 땅에 가두었으나 내 끓는 혼마저 가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하, 조금만 더 견디소서. 소신이 반드시 그 얼어붙은 옥좌를 되찾아 전하의 발밑에 바치겠나이다.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분 하나는 하늘을 찌르던 사육신조차 권례에서 칼 한 번 제대로 뽑아보지도 못하고 저작거리에서 소달구지에 찢겨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제정신 박힌 놈이라면 누가 감히 또 세조에게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런데 금성대군은 유배지 수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기괴한 쿠데타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배객인 자신이 자신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행정 책임자인 수능부사 이보음을 꼬셔서 한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아십니까? 교도소 독방에 갇힌 휴학수가 자기를 감시하는 교도소장을 매일 밤 설득해서 같이 청와대를 습격하자고 모의한 꼴입니다. 이보음이 대체 누구입니까? 세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던 뼈대 있는 엘리트 문신이자 세조의 명을 받고 내려온 고을의 사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금성대군을 철저히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한양에 보고하려 했겠죠. 하지만 밤마다 금성대군과 마주 앉아 탁주를 기울이며 세종대왕의 크나큰 은혜를 회상하고 군신 간의 유교적 도리를 치열하게 논하다 보니 이보음의 마음속에도 깊이 잠들어 있던 사대부의 꼿꼿한 양심이 스멀스멀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세조가 깡패처럼 무력으로 왕위를 훔치긴 했지만 하늘의 이치가 그것을 정당하다 용서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두 사람이 세운 계획은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사육신 사건과는 스케일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육신이 연회장에서 칼을 숨겨 왕의 목을 노린 소규모 암살 테러였다면
금성대군은 지방의 관군과 경상도 일대의 선비들을 대규모로 규합해 정식으로 군대를 일으켜 한양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대한 무장봉기를 기획한 겁니다. 각지의 유지들에게 은밀히 피 끓는 경문을 돌리고 거사 자금을 모으고 지방 군사를 동원할 치밀한 작전까지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만적인 필터는 다 걷어내고 냉정하게 한번 이 판의 승산을 따져봅시다. 당시 세조는 이미 중앙군을 뼛속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머리에 슈퍼컴퓨터가 달린 한명회라는 천재 모사가 눈에 불을 켜고 전국 팔도를 현미경처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첩첩산중에 갇힌 죄수 신분이었고 이보음을 통해 모을 수 있는 군사라야 기껏 참칼 쥔 지방현이나 훈련 안 된 백성 몇백 명 남짓이었을 겁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요, 계란으로 수소폭탄을 치는 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만전만패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똑똑하다던 금성대군 본인도 이 견적이 안 나왔을까요? 천만에요. 패배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예리하게 잘 알았을 겁니다. 금성대군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을 계산기 두드려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불의를 보고 눈을 감지 않고 칼을 뽑아드는 것은 내가 금수만도 못한 놈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유일한 증명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비겁한 역적으로 늙어 죽느니 단 하루라도 내 조카를 위해 진짜 조선의 꼿꼿한 대군답게 활할 불꽃처럼 산화하겠다.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가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실존적 결단이었습니다. 대군대감 참으로 후회가 없으시겠사옵니까? 이 경문이 궐 문턱을 넘는 순간 대감과 소인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두 가문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이 부사 살아서 짐승으로 연명하느니 죽어서 올곧은 충신이 되는 길을 택했소. 수양 형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다 굴복시켰다 자만하겠지만 백성들에게 아직 조선의 하늘이 죽지 않았음을 내 목숨을 던져 증명해야 하오. 어서 붓을 드시오. 피로 쓴 역사는 실록의 먹물 따위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오. 자, 이게 멋진 사극 영화라면 여기서 비장하게 군사를 일으켜서 세조의 토벌군과 피 튀기는 영혼의 스펙터클한 전투를 한판 벌여야겠죠. 마상에서 칼이 부딪히고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주인공의 모습.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역사는 낭만적인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치졸하고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올 만큼 비루한 현실 그 자체죠. 이 위대한 거사 계획은 단 한 번의 칼도 빼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명주띠 하나 때문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당시 수능관하에 이동이라는 이름의 관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느 날 밤 우연히 금성대군과 이보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쿠데타 대화를 담 너머로 엿듣게 된 겁니다. 이동의 머릿속에는 유교적 도리니 폐위된 단종의 슬픔이니 하는 고상한 사상 따위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빠르게 굴러갔죠. 가만 보자. 대군이랑 사또가 역모를 꾸미네. 내가 이걸 한양에 올라가 고발하면 와, 나는 천민 노비에서 하루아침에 벼슬아치 양반으로 떡상하는 거잖아? 이거 완전 인생 역전 로또네. 그는 금성대군이 동지들을 규합할 거사의 증표로 삼았던 명주띠를 몰래 훔쳐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조정에 고변해버립니다. 세조와 한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이라도 출 노릇이었죠. 안 그래도 영월에 살아있는 단종과 수능에 버티고 있는 금성대군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 죽여버릴까 매일 밤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자기들 발로 무덤을 파고 명백한 물증까지 갖다 바쳐주니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정의 무시무시한 금부도사와 토벌군이 즉각 수능으로 들이닥쳤고 조선의 역사를 바꾸려던 그 거대한 거사는 불씨 한번 당겨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짓밟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뼈아픈 심리적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완벽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금성대군은 왜 이렇게까지 허술했을까요?
모름지기 진짜 쿠데타를 하려면 형 수양대군처럼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주변의 쥐새끼 같은 배신자들은 미리 색출의 목을 따버리는 냉혹함과 잔혹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듯 권력을 쥐려는 자는 사자처럼 용맹하면서도 여우처럼 교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금성대군은 뼛속까지 고고한 온실 속의 선비였습니다. 자신의 대의명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훌륭했지만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인간의 얄팍한 욕망, 즉 비루한 노비가 고작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 하늘 같은 대의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그 치졸한 현실 정치의 변수를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고고한 이상주의자가 현실 정치의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어떻게 파멸하는지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금성대군은 수양대군보다 도덕적으로는 100배, 1000배 우월했지만 수양대군보다 단 한 줌도 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난 엘리트들의 확증 편향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죠. 결국 그는 반역의 수괴로 체포되어 굵은 오랏줄에 묶인 채 안동으로 압송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조카를 구하려던 꼿꼿한 삼촌의 마지막 날갯짓은 어이없게도 자기 집 마당을 쓸던 얄팍한 노비의 배신 한 방에 허공의 먼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리들, 저놈들이 요 명주띠를 증표로 반역을 꾀하였구먼요. 이런 죽일놈들. 이놈이 목숨을 걸고 빼돌려왔으니 이제 약조하신 대로 제 면천과 벼슬은 주시는 거죠? 아, 하늘이시여, 조선의 대의가 한낱 짐승의 밥그릇보다 가볍단 말입니까? 나의 죄는 형님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비루한 욕망을 미처 알지 못한 죄이옵니다. 1457년 10월 21일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세조는 피를 나눈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사실 세조조차도 처음부터 냉큼 죽이라 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 골에서 함께 자란 친동생의 목숨을 제 손으로 끊는 것 앞에서는 잠시 붓을 들고 망설였죠. 아무리 역모라 하나 어찌 차마 내 친동생을 죽이겠는가. 하지만 그때 세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들이 편전 앞에 때로 몰려와 엎드렸습니다. 그 선두에는 계유정난의 설계자인 한명회와 신숙주, 정인지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었죠. 전하,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얽매여 국가의 대의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당장 형제의 정을 끊어내어 후환을 없애시옵소서.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에게 금성대군과 단종의 부활은 곧 자신들의 멸문지화를 의미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이라고 윽박지르는 공신들의 지독한 압박. 결국 세조는 질끈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으로 친동생에게 죽음을 내리는 교지에 옥새를 짓고 맙니다. 조카의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친동생에게 독약을 마시라 명한 겁니다. 그의 나이 겨우 32살. 세종대왕이 그토록 곁에 두고 총애했던 똑똑한 아들은 차디찬 경상도 수능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검붉은 사약을 받아든 금성대군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형에 대한 처절한 원망?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분노? 아니면 이 덧없는 세상에 대한 허탈감? 아마도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는 걸 처음 경문을 쓸 때부터 담담히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간에 널리 전해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하고도 가슴 뭉클한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약을 받을 때는 자신에게 사약을 내린 임금이 있는 한양, 즉 북쪽을 향해 공손히 4번의 절을 하고 마시는 것이 신화된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금부도사가 내민 사약을 앞에 두고 한양이 아닌 아주 엉뚱한 방향, 즉 조카 단종이 갇혀있는 영월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주 깊고 무거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 한양 용상에 앉아있는 찬탈자 세조가 아니라 영월 첩첩산 중에 유배 계신 단종 전하이시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힘에 굴복한 패배가 아님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가장 장엄하고도 도발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독약을 들이켜면서도 너는 내 형이 아니라 그저 왕좌를 훔친 도둑놈일 뿐이다라고
육체의 죽음을 담보로 세조의 절대 권력에 가장 묵직하고 우아한 엿을 날린 것이죠. 같은 날 혹은 불과 며칠 뒤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하고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17살의 단종 역시 영월에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금성대군의 실패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고 아주 짤막하고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보낸 사약을 어린 단종이 거부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들어 활줄로 목을 졸라 강제로 교살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심지어 야사에 따르면 죽은 단종의 시신을 거둘 엄두조차 내지 못해 그 고귀한 왕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에 짐승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처참하게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삼족을 멸한다는 시퍼런 어명 앞에서도 야밤에 몰래 수습해 묻어준 인물이 바로 영월의 호장 어문도였죠. 이 가슴 먹먹한 충신의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 앞에서도 버려진 왕의 시신을 수습한 남자 어문도 편에 아주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한편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는데도 민심이 자신을 살인마로 부르며 저주하자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리던 세조는 아주 찌질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죽여서 땅에 묻었으면 끝낼 일이지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름을 아예 조선 왕실 족보 선월록에서 법법 파내어 버린 겁니다. 저놈들은 내 핏줄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다. 만고의 역적이다. 자신이 정통성 있는 조카를 쫓아냈다는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죽은 자들의 흔적마저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찬탈자의 병적인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수양대군이 이겨서 죽였지만 금성대군과 단종이 남긴 그 지독한 명분과 도리라는 이름의 유령은 이때부터 평생 동안 세조의 목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합니다. 세조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는 금성대군의 숨통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가장 큰 콤플렉스는 반역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병적인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왕좌를 훔쳐본 자는 남들도 언제든 내 왕좌를 훔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조는 아예 거사의 진원지였던 수능이라는 고을 자체를 반역의 썩은 땅이라며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이른바 정축지변, 수능구라는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멀쩡한 관할을 다 때려 부수고 죄 없는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참히 학살했는지 수능에서 4km나 굽이쳐 떨어진 마을까지 계곡물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흘렀다고 해서 그곳의 지명이 지금도 피끝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 하나를 40년 넘게 없애버리고 학살극을 벌인 것, 이것은 세조가 얼마나 금성대군에 꺾이지 않는 그림자를 뼛속 깊이 두려워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지옥은 금성대군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의 성골 왕족이자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대군의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가장 천한 노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특히 왕의 핏줄이었던 금성대군의 아들 이맹한, 훗날 함종군은 역적의 자식으로 전락해 청주관하의 관노로 끌려가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백부인 세조와 그 후손들이 화려한 용상에 앉아 조선을 다스릴 때 위대한 세종대왕의 친손자는 짐승만도 못한 노비 신분으로 매를 맞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연좌제는 그토록 집요하고 잔혹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 금성대군의 후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리고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 같은 숨바꼭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세종대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프라이드가 아니라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사형 선고였으니까요. 이들은 성씨를 바꾸고 본관을 위장하고 중앙 권력의 포도청이 절대 미치지 않는 강원도 첩첩산중이나 전라도 외딴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를 알면 양반 출신인 걸 들킬까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 농사꾼 행세를 했고 고귀한 기품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주 이씨 금성대군파의 족보를 보면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초기 세대의 기록이 뭉텅이로 현저히 비어있거나 항렬자 이름 돌림자가 의도적으로 앞뒤가 안 맞게 엉터리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전쟁통에 단순히 기록이 불타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금성대군 후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무지렁이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뿌리를 지우고 부정해야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500년. 핍박에 눈물 겨운 첩보전이 족보의 텅 빈 여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명절에 제사상 한번 마음 편히 차리지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그 후손들의 처절한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사회적 낙인이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심장은 뛰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는 500년 동안 영원히 죽은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기막힌 시간들. 하지만 놀랍게도 권력의 시퍼런 칼날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민초들은 이 패배자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전주 이씨가 아니다. 아비의 이름도 네 이름도 모두 버려야 한다. 관아에 포졸들이 묻거든 우리는 그저 글자 하나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머슴 행세를 하거라. 아버님, 어찌하여 이리 살아야 하옵니까? 저희는 성군이신 세종대왕 마마의 피를 이어받은 떳떳한 자손이 아니옵니까? 입 다물라. 그 고귀한 핏줄이 우리 목을 조르는 동아줄이다. 할아버님의 의로운 죽음을 가슴에만 묻어두거라. 언젠가 하늘이 다시 열리는 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 이 기막힌 굴레는 무려 60여 년이 지난 1519년 중종 때가 되어서야 이맹한을 비롯한 후손들이 노비에서 해방되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고, 금성대군의 이름이 왕실 족보에 완벽하게 복권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240여 년이 흐른 숙종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수백 년간 역적의 핏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숨죽여 지내야 했던 금성대군의 후손들. 하지만 오늘날 전주 이씨 금성대군파 종친회로 굳건히 이어진 그의 후손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조카를 향한 충의와 원칙을 지켜낸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단종과 금성대군의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충절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화제를 모으면서 뼛속 깊은 원칙주의자였던 금성대군의 숭고한 희생과 모진 세월을 노비로 견뎌내며 끝끝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후손들의 피눈물 나는 서사가 다시 한번 현대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권력을 온전히 다 가지고 방해물도 다 죽여버린 최후의 승자 세조. 과연 그의 말년은 동화책처럼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참으로 공평하고도 기괴한 방식으로 승자에게 복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온몸에 종기와 피고름이 흐르는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단종의 친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늙고 병든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는 끔찍한 가위눌림에 시달렸죠. 내 놈이 내 불쌍한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데려가마. 이 저주가 얼마나 생생하고 무서웠는지 세조는 벌벌 떨며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유고를 강가에 내버리는 왕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유절했고 세조 본인도 그 죗값을 씻어보겠다며 불교의 병적으로 매달려 속죄의 재단을 전전하다 비참하게 죽었죠. 권력은 완벽하게 차지했지만 그의 영혼은 평생 단종과 금성대군이라는 유령에게 목이 졸린 채 생지옥을 살았던 겁니다. 반면 진증처럼 산속에 숨어 살던 금성대군의 잊혀진 이름은 역사의 어둠을 뚫고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세조가 죽고 무려 241년이라는 까마득하고 긴 세월이 흐른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조카 단종이 정식으로 조선의 왕으로 복위되고 금성대군 역시 만고의 역적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고 충신으로 공식 복권됩니다. 국가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지 241년 만에 국가의 입으로 아, 우리가 틀렸어. 그때 내가 맞았어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권력은 짧지만 기록과 명분은 이토록 끈질깁니다. 이듬해 피비린내 나던 수능 땅에는 금성대군의 의로운 넋을 기리는 재단, 금성단이 세워집니다. 이 지역 민간에는 아주 흥미롭고 찡한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수능관아 마당에는 아주 오래된 압각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금성대군이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던 해에
이 나무도 슬퍼하며 바싹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여 년 뒤 수능부가 복원되고 금성대군이 복권되자 죽었던 그 나무에서 다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200년 만에 살아날 리는 없겠지만 이 마술 같은 전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금성대군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폭군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맞서다 죽은 의로운 왕자는 비록 국가의 공식 역사책에서는 새까맣게 지워졌을지언정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남았던 겁니다. 지금도 매년 가을이 되면 경북 영주 순흥의 금성단에는 수백 명의 전주 이씨 후손들이 모여 당당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 족보마저 텅 비워야 했던 그 억눌린 500년의 뼈에 사무친 한 한이 이제는 가장 위대한 세종의 핏줄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대군의 후손이라는 눈물겨운 자부심으로 바뀌어 향연과 함께 피어오르는 현장입니다. 단 7글자 사사하였다로 그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세조의 잔인한 칼날은 결국 시간 앞에 녹슬어 사라졌지만 금성대군이 남긴 그 미련하고도 숭고한 마음은 500년의 풍파를 버텨내어 마침내 가장 아름답게 승리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이 무모하고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어 보였던 한 남자, 금성대군을 통해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명령에 눈 감고 순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이다. 세조의 서슬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서 재빨리 고개를 숙였던 다른 대군들과 신하들.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며 악당이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목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범하게 살아남고 싶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진짜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나 혼자 유별나게 반대한다고 이미 기울어진 판이 뭐가 바뀌어? 당장 내일 먹여 살릴 처자식도 생각해야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도 그 핏빛 권례에 있었다면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0 그런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비겁하게 눈을 감았을 겁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유했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짐승처럼 권력의 발밑을 기며 목숨을 구걸해 연명하는 삶이 진정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는가? 그는 얄팍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남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썩어 타락하지 않는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현실 정치의 냄새나는 시궁창 속에서 고작 노비 따위의 찌질한 배신에 엮여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영수증 삼아 세조의 권력이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한 것인지를 영원토록 증명하는 역사에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영악하고 계산적입니다. 남들보다 손해보는 짓은 멍청한 바보 취급을 받고 승산이 일도 없는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꼬리를 내리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미덕인 세상이죠. 직장에서 뻔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권력을 가진 상사 앞에서는 적당히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매달 꽂히는 월급날만 하염없이 기다리며 존버하는 것이 우리들의 슬프고도 당연한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금성대군처럼 앞뒤 안 재고 덤비는 미련한 바보가 역사 속에 한 명쯤은 존재한다는 사실이 팍팍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기묘하고도 뜨거운 위로를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힘과 돈, 그리고 이익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라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계란이 산산조각 박살이 나더라도 그 단단한 바위에 진득하게 묻은 노른자, 자국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결국에는 아주 천천히 세상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금성대군 이유. 살아서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패배했으나 죽어서는 그 누구보다 영원토록 승리한 남자. 오늘 조선왕조심록에서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외롭고 처절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던 그의 서늘하고도 꼿꼿한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서늘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도무지 승산이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불의 앞에서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잃을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내린 그 선택이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영혼의 모양을 결정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달고 다른 마음속 어딘가에도 그 어떤 달콤한 타협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하고 하얀 명주띠 하나쯤은 굳게 묶여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록은 여기서 무거운 붓을 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권력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한 인간의 마음을 기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 더 내밀하고 더 소름 돋게 파고드는 조선의 마음속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